여러분 지금 속이 쓰리거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역류성식도염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 그 생활 습관들이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서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의사들도 모르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위산억제제를 10년 동안 먹어도 왜 낫지 않는지, 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지,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소화기 질환 환자들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역류성식도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걸 봐왔어요. 특히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위산억제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나중에 내시경 검사에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위산억제제만 드시면서 버티시다가 발해식도라는 전암 상태까지 진행되어서 오신 적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완전히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약물 없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 5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을 보았는데요.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3년 동안 속쓰림과 목 이물감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위산억제제만 먹으시면서 버티셨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밤에 누우면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심지어 기침까지 나기 시작해서 호흡기 질환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를 다니기도 하셨대요. 더 심각한 건 체중이 10kg이나 빠진 거였어요. 음식을 먹기가 무서워서 조금씩만 드시다 보니까 영양실조 상태까지 온 거죠. 결국 가족분들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까 식도 하부에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그레이드 C라는 심각한 단계였어요. 의사는 이대로 방치하면 발해식도로 진행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식도암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대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릴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약물 없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역류성식도염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속쓰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식도는 위와 달리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점막이 없어요. 그래서 위산에 노출되면 바로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가벼운 충혈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막이 벗겨지고 궤양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식도 점막이 변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해식도라고 하는 전암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발해식도가 생기면 정상인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30에서 40배나 높아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식도암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식도암은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인 정말 무서운 암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경고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하곤란이에요.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만 그렇다가 나중에는 물을 마실 때도 불편해져요. 두 번째는 야간 역류예요. 밤에 누웠을 때 위산이 올라오면서 기침이 나거나 목이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침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쓰거나 신맛이 나고 목에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네 번째는 흉통이에요.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7가지 치유식품들을 소개해드리고
각 식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소화기관을 회복시키는 단계별 로드맵과 절대 피해야 할 생활 습관들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재발 없이 완전히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특히 제가 15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정말 효과적인 7가지 핵심 식품들과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실천 가능한 습관들과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고생하고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불량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위산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먼저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조임근이라는 근육을 이해해야 해요. 이 근육은 마치 문처럼 작동하는데 음식을 삼킬 때만 열리고 평소에는 꽉 닫혀 있어야 해요. 이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비만, 특정 약물, 그리고 식습관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40대 직장인 김 씨는 매일 야근하면서 저녁을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커피도 하루에 4, 5잔씩 마시고 점심은 항상 급하게 10분 만에 후다닥 먹었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과하게 마시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가끔 속이 쓰린 정도였는데 6개월 후에는 밤마다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져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하부식도 조임근의 기능도 떨어뜨려요. 또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김 씨의 경우 만성적인 야근 스트레스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급하게 먹으면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아서 위에 부담을 주고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 분비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우리 몸의 위산 분비는 생체 시계에 따라 조절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늦게 먹으면 이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 과도한 위산이 분비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이에요. 카페인은 하부식도 조임근을 직접적으로 이완시켜서 역류를 더 쉽게 만들어요.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문제를 악화시키죠. 알코올은 더 심각해요. 알코올은 하부식도 조임근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악순환 구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아프니까 당연히 적게 먹게 되죠. 그러면 위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이는 다시 소화불량을 유발해요. 소화불량이 생기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위산 분비가 더 증가하고 이는 다시 역류를 악화시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보면 60대 여성분이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물이 있었어요. 이 약이 하부식도 조임근을 이완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복용하는 약물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골다공증 약, 일부 혈압약들이 모두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비만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압이 증가해서 위의 내용물을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이 강해져요.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이 압력이 더 커지면서 역류가 심해지는 거죠. 실제로 체중을 10% 정도만 감량해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7가지 핵심 식품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식품들은 제가 15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정말 효과적인 것들이에요.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먹고 좋아지신 검증된 식품들이에요. 첫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정말 놀라운 치유식품이에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설포라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궤양 예방에도 탁월해요. 또한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위궤양을 치료하고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하루에 1리터씩 마시게 했더니 평균 7에서 12일 만에 궤양이 치유되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양배추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00ml 정도 아침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생양배추가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데쳐서 갈아도 괜찮지만 5분 이상 가열하면 효과적인 성분들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알로에예요. 알로에베라의 투명한 젤 부분에는 알로인과 알로에모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시켜요. 특히 식도 점막이 손상된 경우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연구에 따르면 알로에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 점막 보호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알로에는 아침 공복에 젤 형태로 2에서 3스푼 정도 섭취하면 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알로에 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직접 잎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알로에 잎을 사서 겉껍질을 벗기고 안쪽에 투명한 젤만 꺼내서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약간 쓴맛이 있을 수 있는데 꿀을 조금 넣으면 먹기 편해져요. 다만 임산부나 수유부는 알로에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해주세요. 세 번째는 마예요. 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먹어온 식재료인데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어 있어요. 매는 뮤신이라는 점액질 성분이 정말 풍부한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코팅해주는 거죠. 또한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전분 분해를 도와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시켜요. 마는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15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하고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마의 수산칼슘 성분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마를 깎을 때 손이 가려우신 분들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감자예요. 감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지만 생감자즙은 정말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감자에는 전분과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해서 과도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생감자를 갈아서 우린 즙은 위상와다와 위궤양에 정말 좋아요.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위장 질환 치료에 감자즙을 사용해왔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었어요. 중간 크기 감자일에서 이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갈아요. 그러고 나서 물을 약간 넣고 섞은 뒤 거즈로 걸러서 위쪽 맑은 부분만 마시면 돼요. 식전 30분에 50에서 100ml 정도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제산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나는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하면서 위산을 중화시켜줘요. 또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칼륨이 위장 근육의 수축을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켜요.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가 위 점막의 보호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산으로 인한 손상을 방어한다고 해요.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 식전에 드시면 좋은데 너무 익지 않은 것보다는 적당히 익어서 노란색의 갈색 점이 조금 있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너무 익지 않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주의하면서 섭취하세요.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소화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식재료예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줄여줘요. 또한 위산 역류를 방지하고 하부식도 조임근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위 배출 속도를 높여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도와준다고 해요. 생강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차로 마시면 좋아요. 생생강 3에서 4g 정도를 물에 넣고 10분간 끓여서 하루에 2에서 3잔 마시면 돼요. 하지만 위궤양이 심한 급성기에는 생강의 자극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농도를 낮춰서 드시거나 증상이 좀 완화된 후에 드세요. 7번째는 귀리예요. 귀리는 서양에서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곡물인데 소화기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위산을 흡수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소화를 천천히 시키면서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귀리를 죽으로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물에 불려서 갈아 만든 귀리 우유를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50에서 80g 정도가 적당해요. 귀리는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조리하지 않은 생귀리는 소화가 어려워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간 크기 감자 1개를 갈아서 물과 함께 우린 뒤 위쪽 맑은 부분만 마시면 돼요. 식전 30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난 감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5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하면서 위산을 중화시켜줘요. 또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칼륨이 위장 근육의 수축을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켜요.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 식전에 드시면 좋은데 너무 익지 않은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것이 효과가 더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주의하면서 섭취하세요. 6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줄여줘요. 또한 위산 역류를 방지하고 하부식도 조임근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차로 마시면 좋아요. 하루에 3에서 4g 정도가 적당하고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농도를 낮춰서 드세요. 7번째는 귀리예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위산을 흡수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소화를 천천히 시키면서 위에 부담을 덜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귀리를 죽으로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물에 불려서 갈아 만든 귀리 우유를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50에서 80g 정도가 적당해요.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치료 효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같은 식품이라도 섭취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올바른 섭취 타이밍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공복 타이밍이에요. 양배추즙이나 감자즙, 알로에 젤은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해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위산과 섞이면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기상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고 먼저 미지근한 물을 1컵 마신 후 10분 뒤에 섭취하세요. 물을 먼저 마시면 위를 깨우고 순환을 촉진시켜서 흡수가 더 잘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세요.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식전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바나나나 생강차는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산 분비를 미리 조절하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특히 저녁 식사 전에는 반드시 이 타이밍을 지키셔야 해요. 저녁에 위산 역류가 가장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생마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면 소화는 더 잘 되면서도 효과적인 성분들은 대부분 보존돼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갈아서 드세요. 단, 5분 이상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과 효소들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계절에 따른 조절도 필요해요. 여름에는 차가운 상태로 드셔도 되지만
겨울에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찬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는 청아 비슷한 36에서 37도 정도로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을 덜 줘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를 바로 마시지 마시고 산곤에 10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갈아놓은 주스들은 산화되기 쉬우니까 만든 즉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기와 접촉하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요.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드세요. 레몬즙을 한두 방울 넣으면 비타민C가 산화를 방지해주니까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돼요. 사과의 펙틴이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거든요. 또 알로에와 꿀을 함께 섞으면 쓴맛도 줄이고 꿀의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마 같은 경우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또한 심혈관 질환으로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생강 같은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치유해 나갈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먼저 간 기능부터 살펴봐야 해요. 간이 나빠지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의 질과 양이 떨어져요.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지방 소화가 안 되면서 위에 부담이 가고, 이는 결국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거든요. 실제로 지방간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밀크시슬이나 울금을 꾸준히 섭취하는 거예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시켜요. 하루에 200에서 300mg 정도가 적당해요.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한겸 효과가 있어서 간 염증을 줄여줘요. 하루에 5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추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20배나 증가시키거든요. 또한 간에 부담을 주는 알코올이나 가공식품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 쇼트닝, 과자류는 간에 독소를 쌓이게 해서 정말 해로워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췌장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위에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지 않으면 위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게 위를 팽창시켜서 역류를 더욱 심하게 만들어요. 이때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췌장 기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파야나 파인애플을 드시는 거예요. 파파야의 파파인과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이 효소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면서 췌장의 부담을 덜어줘요. 식후 30분에 파파야나 파인애플을 소량씩 드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파파야는 100에서 150g, 파인애플은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해요. 위장과 직접 연결된 미주신경의 기능도 개선해야 해요. 미주신경은 뇌와 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인데,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장 운동이 약해지고 하부식도 조임근의 기능도 떨어져요. 스트레스나 불안이 계속되면 미주신경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호흡이에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씩 478 호흡법을 실시하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돼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관 건강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미세혈관 순환이 나빠지면 위와 식도의 점막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염증이 생겨도 회복이 더디고 손상된 조직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거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더 나쁠 가능성이 높아서 역류성 식도염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유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요. 하루에 EPA와 DHA를 합쳐서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해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를 하루에 4000 IU 이상 장기간 복용하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적정량은 하루 1000에서 2000 국제 단위 정도예요. 또한 철분 보충제는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실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필요하시면 식후에 드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줘요. 하지만 하루에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다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생활습관 개선법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먼저 해야 할 좋은 습관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이에요.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위산 분비는 생체 시계에 따라 조절되거든요. 아침은 7에서 8시, 점심은 12에서 1시, 저녁은 6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셔야 해요. 식사할 때 자세도 중요해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시고 한 입에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면서 위에 가스가 차서 역류가 더 심해져요. 또한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잠자는 자세도 바꿔야 해요. 머리를 15에서 20도 정도 높게 해서 주무세요. 베개를 2개 쌓거나 침대 머리 부분에 쿠션을 받쳐서 상체를 약간 높게 유지하시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위에 해부학적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운동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에 30분씩 식후 1시간 뒤에 천천히 걸어주시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 운동도 촉진돼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비틀기 동작보다는 가슴을 펴주는 동작들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하부식도조임근의 기능도 떨어뜨리거든요. 매일 명상이나 심호흡을 15분씩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30대 회사원 박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항상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떡볶이나 김치찌개를 자주 드셨고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속이 좀 쓰린 정도였는데 6개월 후에는 밤마다 목에 뭔가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공복 커피가 문제였어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하부식도조임근을 이완시켜요.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매운 음식이 문제였어요. 캡사이신 성분이 식도를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키고 위산 분비도 증가시켜요. 세 번째, 알코올이 문제였어요. 알코올은 하부식도조임근을 약화시키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거든요. 담배도 절대 피하셔야 해요. 니코틴은 침 분비를 줄이고 하부식도조임근을 이완시켜요. 침은 식도로 역류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줄어들면 식도가 계속 산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실제로 금연 후 3개월 만에 역류성 식도염이 크게 개선된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식도 정말 위험해요. 50대 주부 김 씨는 매일 밤 11시쯤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누워서 TV를 보시곤 했죠.
결국 심한 역류 성식도염으로 고생하게 되었어요. 밤에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 없이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탄산음료나 과도한 물 섭취도 피하셔야 해요. 탄산은 위를 팽창시켜서 하부식도조 인근에 압력을 가하고,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위산억제제를 계속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위산억제제, 특히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증상 완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니에요. 장기간 복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칼슘 흡수가 방해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비타민 B12 흡수도 감소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위산이 장기간 억제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자연치료법을 병행하면서 점차 약물 의존도를 줄여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갑자기 끊으시면 위산 분비가 반동적으로 증가하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세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복용량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요.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나요?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는 역류 성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아요. 과일의 과당이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게 위를 팽창시켜서 역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과일은 공복이나 식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기상 후 30분 뒤나 식사 사이에 간식 시간에 드세요. 특히 신맛이 강한 과일은 주의하셔야 해요.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는 산도가 높아서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바나나, 멜론, 파파야처럼 알칼리성이거나 중성에 가까운 과일을 선택하세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식후 바로 운동하시면 위의 내용물이 흔들리면서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최소 2시간은 기다린 후에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복압을 증가시켜서 위산을 식도로 밀어올릴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이에요. 이런 유산소 운동들은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도 역류를 악화시키지 않아요.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역류성식도염은 재발이 정말 잘 되는 질환이거든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최소 3에서 6개월은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야 해요. 그 후에도 커피, 술, 매운 음식 같은 자극적인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드시더라도 소량만,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간부터 건강하게 만드세요. 간이 건강해야 담즙이 제대로 나오고 소화가 잘 돼요. 밀크시슬과 울금을 꾸준히 드시고 알코올과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세요. 두 번째, 음식이 약이라는 마음으로 드세요. 양배추즙, 알로에, 마, 감자즙, 바나나, 생강, 귀리, 이 7가지 식품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세 번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발해식도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씹기, 왼쪽으로 눕기, 상체 높이기, 식후 걷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세요. 공복 커피, 매운 음식, 알코올, 야식, 담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져 나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의학적 고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황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 정보는 의학 문헌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연하곤란이라고 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계속 걸리는 느낌이 드는 증상, 원인 없이 체중이 한 달에 5% 이상 감소하는 증상, 가슴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증상,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증상,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을 보는 증상들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래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서 2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